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점은 원자보다도 그 어떤 입자보다도 훨씬 더 작았지만 동시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품고 있었죠. 시간도 공간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빅뱅이라 부르는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시공간이었기 때문이죠. 빅뱅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이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이전이라는 말조차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첫 순간 우주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조 도를 훨씬 넘는 뜨거움 속에서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의 바다였죠.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어떤 원자도 어떤 입자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서로 변환되면서 혼돈의 춤을 추고 있었죠. 빛조차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던 불투명한 안개 같은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쉬지 않고 팽창했고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빅뱅 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했어요. 최초의 쿼크들이 나타났고 곧이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식으면서 이 입자들은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최초의 원자핵들이 탄생했죠. 주로 수소와 헬륨,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소들이었습니다. 38만 년이 흐른 뒤 드디어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빛이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때까지 불투명했던 우주가 갑자기 투명해지면서 빛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최초의 빛은 지금도 우주 곳곳을 떠돌며 우주 배경복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태초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 물질들은 너무 빨리 흩어져서 은하도, 별도, 결국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팽창이 조금만 느렸다면 우주는 다시 한 점으로 붕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는 딱 적절한 속도로 팽창했고 그 덕분에 물질들이 모여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빅뱅 이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증거를 통해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고 있어요.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 우주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경 복사,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비율까지 모든 것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아주 먼 은하를 볼 때마다 사실상 과거를 보고 있는 셈이죠.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된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 작은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대한 우주가 펼쳐졌으니까요. 수천억 개의 은하, 그 안에 수조 개의 별들, 그리고 그 별 주위를 도는 무수한 행성들, 이 모든 것이 138억 년 전 그 한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며 우주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써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한동안 우주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별이 빛나기까지는 약 1억 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아무런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빅뱅 직후의 핵합성 과정에서 탄생한 이 가벼운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구름처럼 퍼져 있었죠. 수소가 약 75%, 헬륨이 약 25%, 그리고 아주 미량의 리튬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탄소도, 산소도, 철도, 금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원소들만이 광활한 공간에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고르게 퍼져 있던 가스 구름에서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주변의 물질들이 천천히 끌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작은 계곡으로 물이 모이듯이 중력이 강한 곳으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가스 구름은 점점 더 조밀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의 중심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원자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했거든요. 마치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빠르게 넣을 때 펌프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중심부의 온도는 수백만 도, 수천만 도까지 치솟았고 마침내 1천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라면 같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들은 서로 밀어내지만 온도가 너무나 높아지자 원자핵들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면서 핵력이라는 강한 힘으로 결합하게 되었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질량 일부가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 카러가 우주 최초의 별 내부에서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자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이 방출되었습니다. 1억 년간 어둠에 잠겨있던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켜진 거예요. 최초의 별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별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웠어요.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무거웠고 표면 온도도 훨씬 높아서 푸른 빛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명도 짧아서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생을 마감했죠. 이 최초의 별들이 우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시나요? 이 별들은 단순히 어둠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거든요. 온도와 압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헬륨이 융합하여 탄소를 고 탄소가 융합하여 산소를 만들었으며 계속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금술의 가마솥처럼 별의 중심부는 우주의 원소 제조 공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초신성이라는 장엄한 폭발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 폭발은 너무나 강렬해서 순간적으로 은하 전체만큼 밝게 빛났고 그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철보다 무거운 금, 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도 바로 이 초신성 폭발의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졌죠.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탄소, 손가락의 반지를 이루는 금, 스마트폰 속의 히토류 원소들, 이 모든 것이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에 퍼져나갔고 이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별들은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도 함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무거운 원소들 덕분에 별 주위의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 같은 행성은 오직 무거운 원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우주는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더 풍부해졌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원소를 만들고 죽음으로써 그 원소들을 우주에 돌려주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순환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태양은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 태어난 3세대 혹은 그 이후의 별입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오래전 죽은 별들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셈이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수십억 년에 걸쳐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로 변해갔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중력에 이끌려 다시 모였고, 그렇게 태어난 2세대, 3세대 별들은 더 이상 순수한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몸속에는 이미 먼저 살다 간 별들의 유산이 녹아 있었고, 그 덕분에 우주는 더욱 풍성한 화학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은 정말 경이로운 연금술이에요. 별의 중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온과 고압 상태가 유지되는데, 태양 같은 별의 중심 온도는 무려 1500만 도에 달하죠. 이런 극한 환경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하며 융합해 헬륨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별을 빛나게 하는 원천이고, 지구에 도달해 우리에게 따뜻함과 생명을 주는 햇빛의 정체예요. 하지만 별의 핵융합은 여기서 멈추지. 디컴트럭션.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헬륨을 융합해 탄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모이면 다시 더 높은 온도에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을 만들어내죠. 이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층을 이루며 계속되는데,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규소, 황, 칼슘을 거쳐 마침내 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을 융합하면 에너지가 나오지만, 철을 융합하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의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별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내부의 열과 압력이 사라지면서 별의 중심부가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붕괴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철핵이 단 몇 초 만에 도시 하나 크기로 압축되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초신성 폭발이에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평생 동안 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도 많습니다. 그 순간 별 하나가 은하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모두 합친 것만큼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 초신성 폭발의 극한 환경에서야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 그리고 핵에너지의 원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터지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반지에 있는 금은 아마도 50억 년 전쯤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의 잔해일 겁니다. 그 금 원자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지구에 포함되었고, 수십억 년이 흐른 후 누군가에 의해 땅속에서 캐내어져 가공되어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에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근육을 만드는 탄소, 뼈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핵심인 철, 이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니, 사실은 여러 별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우리 몸의 각기 다른 원소들은 각기 다른 별에서 태어나 우주를 떠돌다가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한자리에 모였고, 그로부터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지구에서 생명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왼손을 이루는 원소들과 오른손을 이루는 원소들이 우주의 정반대 방향에서 각각 다른 별의 폭발로 탄생해 수십억 년의 여정 끝에 지금 여기 여러분의 몸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그 두 손을 이루는 원소들은 우주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별에서 왔고, 우리 안에는 우주 138억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순히 우주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그 자체이고,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별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원소들이 모여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진화의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그 의식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별의 이야기가 항상 아름답게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별들은 그 죽음의 순간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변신하거든요. 바로 블랙홀이라는 시공간 자체가 무너져 내린 구멍 말이에요. 태양 질량의 수십 배가 넘는 거대한 별이 일생을 마칠 때 그 중심 핵은 엄청난 무게를 견디다 못해 결국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격렬하고 철저해요. 중성자별로도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질량이 한 점으로 무한히 압축되면서 그 중력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심지어 빛조차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인데 그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다니 이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블랙홀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되돌아올 수 없어요. 마치 우주에 뚫린 일방통행 문과 같죠. 이 경계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흥미롭게도 태양 질량만 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반지름이 겨우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양만한 질량이 고작 반지름 3km 안에 담겨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 밀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 자체가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한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시간의 흐름마저 느리게 만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 근처로 다가가는 우주선을 먼 곳에서 관찰한다면 그 우주선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주선 안에 사람이 손을 흔드는 동작도 점점 느려지고 그들이 내는 빛도 점점 붉어지면서 결국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는 순간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간으로는 그들이 영원히 그 지점에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사건의 지평선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게 돼요. 단지 그 순간 이후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방향이 중심을 향하게 되고 마치 시간이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미래로 가는 것이 곧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아집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천체였습니다. 빛을 내지 않으니 직접 관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을 도는 별이나 가스의 움직임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마찰열로 인해 수백만 도까지 달궈지고 이때 강력한 X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인류는 마침내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 덕분이었죠. M87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의 그림자가 오렌지빛 고리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전 세계 과학자들은 경이로움에 숨을 죽였어요. 이론으로만 예측했던 것이 실제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계산해낸 방정식이 그토록 정확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블랙홀은 파괴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가 은하 전체의 별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블랙홀이 우주의 진화를 이끌어가는 동안 우주 곳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46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팔의 한적한 구석에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충격파가 이 구름을 압축했고
중력은 물질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압력은 높아져 갔죠. 그리고 마침내 중심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며 헬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태양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양만 탄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원반 속에는 아직 뭉쳐지지 않은 수많은 먼지와 얼음, 암석 조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작은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고 달라붙으며 점점 더 큰 덩어리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알만 했던 것들이 자갈이 되고 바위가 되고 산만한 크기가 되더니 결국 행성의 씨앗이 되었죠. 수백만 년에 걸친 격렬한 충돌 끝에 8개의 행성과 수많은 위성, 소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 궤도를 도는 작은 암석 행성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끊임없는 운석 충돌로 표면은 용암 바다처럼 끓어올랐고 하늘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 작은 행성에는 다른 행성들에는 없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째,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묘했어요. 너무 가까우면 물이 모두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어 버리는데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가 살기에 딱 알맞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지구의 크기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작으면 중력이 약해서 대기를 붙잡아둘 수 없고 너무 크면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까지 붙들어 목성처럼 가스 행성이 되어버리죠. 지구는 적당한 크기로 산소와 질소를 품은 대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운이 더해졌어요. 지구 탄생 초기, 화성만 한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충돌이었지만 이 사건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었어요. 충돌로 튀어나간 파편들이 지구 주위를 돌며 뭉쳐서 달을 만들었거든요. 달의 존재는 지구 생명체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서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혼란스럽게 흔들리면서 기온이 널뛰기를 했을 것이고 복잡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달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이 조석작용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구 내부에도 특별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구 중심부에는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뜨거운 핵이 있고 이 핵의 일부는 액체 상태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죠. 화성처럼 자기장을 잃어버린 행성들은 대기까지 우주로 날아가 버렸지만 지구는 이 자기장 덕분에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질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식어가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내린 비가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그 따뜻한 바닷속 어딘가에서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무생물이 생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심해의 열수구 근처였을 수도 있고 얕은 웅덩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 38억 년 전쯤 단순한 화학 반응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후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들이 나타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기 시작했죠. 처음에 산소는 오히려 독이었어요. 많은 생명체들이 산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명체는 이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생명 진화에 폭발적인 도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산소를 호흡하는 생명체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에너지로 더 크고 복잡한 몸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지구는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대기와 바다, 땅과 생명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죠. 화산 폭발은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비는 그 이산화탄소를 씻어내려 바다로 보내며 바다 생물들은 그것을 탄산칼슘 껍질로 만들어 결국 암석으로 변하게 합니다. 수억 년에 걸친 이 순환이 지구의 온도를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범위로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지구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크기, 달의 존재, 자기장, 판구조 운동, 물의 순환 그리고 생명 자체까지 이 모든 조건들이 기적처럼 한 곳에 모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주라는 광대한 무대에서 펼쳐진 수십억 년의 우연과 필연이 빚어낸 걸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요? 지구처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이래 끊임없이 품어온 궁금증이었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주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골디락스 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동화 속 골디락스 소녀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죽을 선택했던 것처럼 별 주위에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물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별에 너무 가까우면 물이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딱 적절한 거리에 있다면 물이 액체 상태로 흐를 수 있고 그곳에서라면 생명이 싹틀 수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런 행성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어요.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같은 첨단 장비들이 우주를 샅샅이 뒤지며 별빛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냈죠.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살짝 어두워지는데 그 깜빡임을 측정하면 행성의 크기와 궤도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마치 가로등 앞을 지나가는 나방의 그림자를 보고 나방의 크기를 짐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렇게 발견된 행성들 중에는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는 행성은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데 골디락스 존 안에 위치해 있어요. 트라피스트-1 행성계에는 무려 7개의 지구 크기 행성들이 발견됐고 그중 몇 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있죠. 케플러-452b는 지구보다 약간 크지만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를 거의 지구와 같은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서 지구의 사촌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발견들이 쏟아질 때마다 과학자들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혹시 저 행성에도 누군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려면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두꺼운 대기가 있어야 하고 자기장이 있어서 위험한 우주 방사선을 막아줘야 하며 지각 활동이 있어서 물질 순환이 일어나야 하죠. 우리 태양계만 봐도 금성은 골디락스 존 가장자리에 있지만 온실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가 460도나 되는 지옥 같은 곳이 됐고, 화성은 한때 물이 흘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얇은 대기와 추운 환경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 행성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행성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행성의 대기 성분까지 분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최첨단 장비들은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해서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 산소나 메탄 같은 기체가 대량으로 발견된다면 그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에 산소가 풍부한 이유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들이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행성에서도 비슷한 신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들을 분석하며 인공적인 패턴이 있는지 찾고 있어요. 만약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우리처럼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전파를 사용할 테고 그 신호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1977년에는 와우 신호라고 불리는 72초간의 강력한 전파 신호가 포착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어쩌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주위를 도는 행성은 더욱 많으니까요. 통계적으로만 봐도 지구 같은 행성이 우리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설령 생명체가 있다 해도 그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걸리는데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그곳에 가는데 수만 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 생명체가 흔하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의문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당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별과 은하와 행성들로 이루어진 이 찬란한 세계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겨우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머지 95%는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직접 감지할 수도 없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95%의 악기가 보이지 않는 채로 연주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은하들을 묶어둘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어요.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이 튕겨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은하들을 붙잡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츠비키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1970년대에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나선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태양계를 생각해보면 수성은 빠르게 돌고 해왕성은 천천히 도는 것처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은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단단한 원반처럼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물질 헤일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면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의 5배가 넘는 양이에요.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력으로만 존재를 드러낼 뿐이에요. 마치 투명 망토를 입은 거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게와 영향력만큼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WIMP라고 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수십 년간의 탐색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접 검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과학자들은 먼 우주의 초신성들을 관측하면서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해왔지만 물질들의 중력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했거든요. 마치 공중으로 던진 공이 중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듯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무려 6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진공 자체가 가진 에너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공간조차도 사실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입자들로 들끓고 있는데 이 진공 에너지가 우주를 밀어내는 반중력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한때 자신의 방정식에 넣었다가 평생 최대의 실수라며 지워버렸던 우주상수가 알고 보니 암흑에너지를 설명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우주를 이해했다고 생각해왔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건 전체의 5%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 95%는 여전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가각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요.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훨씬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매일 시계를 보며 살아가고 시간이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20세기 초한 특허청 직원은 이 당연함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1905년 26살의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죠. 그는 매우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전제에서 출발했어요. 빛의 속도는 누가 측정하든 어떤 상황에서 측정하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이 속도는 절대적이고 불변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대신 다른 무언가가 변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있다면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겁니다. 우주선에서 1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현상을 시간지연이라고 부르는데 공상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에 실린 원자시계들은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미세하게 빠르게 가고 있고 GPS 시스템은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5년 그는 더욱 놀라운 이론을 발표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속운동하는 관찰자들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다뤘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가속도 그리고 우주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었죠. 아인슈타인의 통찰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중력을 힘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시공간 자체의 휘어짐으로 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우주 공간에서 위로 가속된다면 여러분은 바닥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은 지구 표면에서 중력을 느끼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속도와 중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있는 물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탄력 있는 천 위에 무거운 공을 올려놓으면 천이 움푹 들어가듯이요. 그리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중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주변의 시공간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지구는 태양이 잡아당긴다기보다는 태양이 만든 시공간의 공류를 따라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볼링공 주변을 구슬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이 아름다운 기하학적 설명은 뉴턴의 중력 법칙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주의 현상들을 예측했습니다. 수성의 궤도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현상,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 이 모든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완벽하게 설명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시공간이 휘어진다면 시간도 함께 휘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 표면보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건 이 때문이에요. 중력이 약하니까요. 이 차이는 극히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블랙홀처럼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곳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춰버릴 정도로 느리게 흐르게 되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들이 블랙홀 근처 행성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우주선에서는 23년이 지나 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사실은 상대적이고 유연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주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조차 모호해집니다.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두 관찰자에게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과거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래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또한 우주 전체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방정식에서 팽창하는 우주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었고 이는 훗날 허블이 관측으로 확인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 자신은 처음에 이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정적인 우주를 선호했던 그는 방정식에 우주상수라는 항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걸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후회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주상수가 암흑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의 존재도 예측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한히 작은 점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주변에는 시공간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휘어져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이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한때는 수학적 호기심에 불과했던 블랙홀이 실제로 우주 곳곳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되었고 2019년에는 인류가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촬영하는데 성공했어요.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 실험에서 시작된 이론이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현상들까지 설명해내다니요.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실험 장비 없이 오직 사고와 수학만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우주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분리된 무대가 아니라 하나로 엮인 시공간이 되었고 중력은 힘이 아니라 기하학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신비로운 곳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열어준 시공간의 문을 통해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팽창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주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들 사이의 중력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팽창 속도를 점차 줄일 거라는 예상이었죠. 마치 공중으로 던진 공이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주도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가 빅크런치라는 대붕괴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1998년 완전히 예상 밖의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먼 곳에 있는 초신성들을 관측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공중으로 던진 공이 중력을 거슬러 점점 더 빠르게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우주를 가속시키는 정체불명의 에너지, 바로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불렀던 우주상수가 실은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주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밀어내는 신비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고, 그게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거예요. 그것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주 공간은 늘어나고 있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 밖의 다른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멀어져서 그들의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수백억 년 후의 밤하늘을요. 그때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도 다른 은하단들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주의 팽창이 너무 빨라져서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닿기도 전에 공간 자체가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들의 밤하늘에는 오직 우리 은하의 별들만 보일 거예요. 마치 우주에 우리 은하만 덩그러니 존재하는 것처럼요. 더 먼 미래를 들여다보면 더욱 쓸쓸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천억 년, 아니 수조 년이 지나면 별들도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거예요. 별을 만드는 재료인 수소와 헬륨이 점차 고갈되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않게 되겠죠. 기존의 별들도 핵융합 연료를 모두 태워버리고 차가운 잔해로 변할 겁니다. 적색 외성은 흑색 외성이 되고 백색 외성은 흑색 외성으로 식어갈 거예요. 은하들도 결국 빛을 잃게 됩니다. 수조년이 지나면 은하는 더 이상 빛나는 별들의 섬이 아니라 어둡고 차가운 잔해들이 중력으로만 묶여있는 유령 같은 구조가 될 거예요. 블랙홀과 중성자별, 식어버린 백색 외성들, 그리고 행성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궤도를 돌 겁니다. 우주는 점점 더 어둡고 차갑고 텅 비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과학자들은 빅프리즈, 즉 대동결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점차 무질서도가 최대가 되는 상태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 그걸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우주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정적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야기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 10의 백승년 같은 천문학적 시간이 흐르면 블랙홀마저도 증발하게 됩니다. 스티븐 호킹이 발견한 호킹 복사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블랙홀도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입자를 방출하면서 질량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주에는 광자와 렙톤, 아주 희박하게 퍼진 입자들만 남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결국 차갑고 어두운 무로 돌아간다니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은 우주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별들이 빛나고 은하들이 춤추고 생명이 태어나 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요. 우주가 대동결로 향해 간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암흑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죠.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 대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정말로 끝없이 팽창만 할지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주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시간은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비하면 더더욱 짧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끝까지도 과학이라는 도구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변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팽창하고 별들은 타오르고 새로운 세계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질문하고 경이로워하면서요. 어쩌면 그게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138억 년의 역사와 끝없는 미래 사이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며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우주를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138억 년의 시간과 수천억 개의 은하가 펼쳐진 이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 인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짧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주의 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진화해 왔어요. 처음엔 수소와 헬륨뿐이었던 우주가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원소들이 모여 행성이 되고 그 행성 위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 생명은 진화를 거듭해 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질소, 산소, 칼슘은 모두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핵융합로에서 탄생했어요. 그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렸고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지구였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길가의 나무도, 심지어 땅 위의 돌멩이 하나도 모두 같은 우주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별에서 왔고 같은 원소로 만들어졌으며 같은 우주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문화도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차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별먼지일 뿐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별먼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심지어 우주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가 복잡성을 키워온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해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면 은하의 장엄한 나선팔도, 초신성의 눈부신 폭발도, 블랙홀의 신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주는 그저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있기에 우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경이로워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의문을 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탐험가였습니다. 처음엔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바다를 탐험하고 극지방까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드디어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를 비행했고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탐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우리가 보낸 로버들이 붉은 먼지를 헤치며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는 탐사선들이 있고 명왕성 넘어 카이퍼 벨트까지 날아간 뉴 호라이즌스호도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항해하고 있어요. 이 작은 탐사선들은 인류를 대신해 우주의 미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탐험을 멈추지 않을까요?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본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죠. 인간은 알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저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우주의 끝은 어디인지 묻지 않고는 못 베기는 존재입니다. 이 호기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물론 우주 탐험은 쉽지 않습니다. 우주는 생명체에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진공 상태이고 방사선이 가득하며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현재 기술로는 수만 년이 걸리죠.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달에 간다는 건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관광을 계획하고 있고 화성 식민지 건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다행성 종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달,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행성계에도 인류가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류의 정의 자체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중력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진화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공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본 사진들을 보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창백한 푸른 점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진 속 지구는 먼지 한 알보다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사랑과 미움, 모든 전쟁과 평화, 모든 위대한 업적과 비극이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일깨워 줍니다.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의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꽃피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별에서 온 원소로 만들어졌고 같은 행성을 공유하며 같은 대기를 호흡하고 있어요.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 속 산소 원자는 어쩌면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내쉰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 순환을 통해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공룡이 마셨던 물과 같은 물이에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두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서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죠. 이 푸른 행성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루어낸 기적을 지키는 일이에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도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전쟁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직 우주적 관점을 완전히 내재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 단위로 생각하고 국가 단위로 경쟁하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승객들이에요. 지구라는 작은 우주선을 함께 타고 광활한 우주를 항해하는 동료들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우주로 나아가는데도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수렵 채집인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이뤄냈죠. 그들은 달에 간다는 것,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다는 것, 블랙홀을 관측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미래 세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별로 여행하고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고 우주의 더 깊은 비밀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을 느낄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느끼는 겸손함과 경외감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우주의 역사 속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 진화가 만들어낸 걸작이에요. 별의 죽음에서 태어나고 생명의 진화를 거쳐 의식을 가지게 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 당신의 생각과 꿈과 호기심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이 단순히 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고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별들 속에서 당신을 이루는 원소가 만들어졌고 저 우주 공간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저 우주 공간에서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험을 멈추지 않는 이유예요.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니까요. 우주의 기원을 찾는 것은 우리의 기원을 찾는 일이고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138억 년의 긴 여정 끝에 우주는 우리를 만들어냈고 이제 우리는 그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